페이지 56쪽에 우리는 여러 가지 힘의 얘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역학입니다, 그지? 이 힘이라는 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야, 뭔가 많다. 수업했나 우리가 이거? 단대에서 수업했어요? 용모사에서 수업했던 건가? 아, 그렇군요. 뭐 다 아는 거라 생각되겠습니다만은 한번 더 보세요. 이 힘은 접촉이 무관한 힘과 접촉이 필수적인 힘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접촉이 무관한 힘 어떤 것도 있을까요? 중력. 예, 중력이 있네요. 또 전자력.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 이런 것들이 접촉이 무관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전기력과 자기력이 뭐 경우에 그놈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옛날엔 전기에 대한 것 따로 자기에 대한 것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야, 흔한데 히트가 문제야. 여러분 열기가 문제야. 중력은 어떻게 작용되겠습니까? 근데요, 두 질량체 M1과 M2가 거리 R만큼 떨어졌을 때 작용되는 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힘의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 만유상수 G. 만유상수 G는 뭐 6 곱하기 10을 11승 정도로 나타내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거리 제곱에 그리고 질량체 M1과 M2의 곱이에요. 그래서 만약 지구처럼 굉장히 큰 질량체가 지구 반지름 라지 알geb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스몰 m의 물체가 놓여 있다면 하겠습니다. 즉 지구 반지름 6,400km 대비 수십 km 안쪽이면 결국엔 지구 반지름은 충쳐도 상관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힘 F를 뭐로 쓴다? G로 쓰면서 그리고 지구 반지름 라지 알제곱에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근처에선 질량 m짜리가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중력이 작용돼. 이 힘 F 중력을 Q로 W를 쓰기도 하겠고 얼마나 표현됩니까 하면 M, G로 표현됩니다. 결국엔 이마만큼을 우리는 지구 중력 가속도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여기까지. 여러분 입시물리에서 이 중력의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전자기력도 비슷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자기력도 떨어진 거리 R에 대해서 두 전압 Q1, Q2를 주겠습니다. 이 힘 F는 쿨롱상수 K에 떨어진 거리 R제곱에 전압곱 Q1, Q2로 표현되거든요. 저 두 표현이 어떻다고요? 꽤 유사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꽤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놈을 우리는 Q2로 표현되는데 요 E가 뭡니까 하면 일렉트릭 필드 하면서 전기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고 결국엔 Q2가 받는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그게 전기장 E의 표시예요. 그 말은 우리가 G라고 표현되는 게 뭐였다고? 지구 중력 가속도라는 이름을 썼잖아. 그것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뭡니까 하면 지표면에서의 중력장의 크기로 소개해도 괜찮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체 M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중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G라고 불러주는 중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아래쪽으로 중력장의 크기만큼 그 질량 M에 대해서 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 나중에 콘덴서라는 이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향하는 이런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방향에 양전하를 놔두면 그 양전하 Q라는 전하를 가진 양전하를 놔두면 전기장의 크기에 맞춰서 아래쪽 방향의 힘 F 바로 전기력을 받을 것이야. 얼마만큼? Q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만큼
양전환은 아래쪽 힘을 받는데요. 음전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음전환은. 그렇죠. 마이너스 음전환은 그와 반대로 위쪽 방향의 Q1을 받을 것이겠지. 이해됐어? 되겠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얘기를. 어차피 지향체거든. 지향체니까 중력을 받아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적절하게 이 전압을 조절해서 전기장을 만들어 전기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힘과 중력에서 내려가는 힘이 서로 같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했겠죠. 물론 등속 직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밀리커리한 사람이 기름방울을 전기를 띠게 대전을 시켜서 기름방울을 부어냈어요. 전압을 적절히 걸어주니까 이게 정지, 다시 말하면 중력장에 의한 중력의 크기와 전기장에 의한 전기의 크기가 서로 상쇄되어서 가만히 정지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때 전압을 적절히 조절했을 때 이 전하는 Q를 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의 정수배로 나와요. 전하는 Q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의 정수배로 나와. 뭔 뜻일까? 뭔 뜻일까? 전하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의 정수배로 나오더라. 뭔 뜻일까?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은 아무런 숫자를, 모든 숫자를 다 가질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의 정수배만큼을 가져요. 최소로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이 그 크기고 그게 바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인 거예요. 즉 전자를 한 개 얻어가지고 하면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 되겠고 전자를 두 개 얻어서 음이 되면 그것의 두 배만큼 그러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하량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량이 특정한 정수배 단위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최소 전하량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소원자를 모아봤어요. 수소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하네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분의 1g입니다. 수소원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에 모으면 1g 나와요. 수소원자 한 개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분의 1g. 다시 말하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의 정수배 단위로만 수소원자를 모을 수 있어요. 뭔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의 1.5배만큼의 수소원자를 모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물질의 전하량, 물질의 질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하다? 셀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있어요. 그거를 퀀텀 양자라 불러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질량이라든지 전하량이라든지 최소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엔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지 않겠냐. 결국엔 여러분들이 내년은 아니고요. 내후년에 과거를 만약한다면 과거 2학년 돼서 가장 귀찮고 짜증나게 경험해야 될
양대 괜찮아요. 그때 가서 배우면 돼요. 왜 그랬어요? 대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물리, 화학 이런 배우는 데 가면 당연히 해야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자기력 하면서 자기장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자. 자기력, 결국 자석 사이에 밀어내고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게 자기력이 되겠습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자기장, 말하는 필드라는 힘을 쓰겠네요. 이 자기력이 그래서 n끼리 밀어내고 ns끼리 끌어당기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보니까 자기력 선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력 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력 선은 자석의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향하는 이런 자기력 선이 나와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 근데 말입니다. 눈에 보여 안 보여? 이 자기력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없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 자기력선이 눈에 보일 리는 없다 보니까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나침반 주변에 놔두는 거예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나침반 N극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의 크기는 하겠어요. 이런 볼 때 자기장의 크기는 자석에서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자기력 선속 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상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 선의 밀도예요. 자기선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습니까? 그게 자기장이 강한 곳이어야 하겠다고요. 거기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치? 예, 지난 일요일에 그래봤자 이틀 전이네요. 전기력 선, 이 전기력을 뭘로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뭘로 가지고? 전기력 선으로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라는 놈이 N극, S극 사이에선 자기력선 N에서 S로 향하는 이놈 때문에 끌어당기는 인력을 표현했다면 N극과 N극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력선이 서로 N극에서 나와서 밀쳐내는 이런 힘으로 표현하고 있죠. 인력과 반발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똑같죠? 전기적으로 저번에 엊그저께 했던 것처럼 점전하를 표시를 하고 있어. 플러스 전기력선이 나오게, 마이너스 전기력선이 들어가게. 자기장이 강한 곳은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게 마찬가지죠. 전기력선의 밀도가 큰 곳이 전기장이 강하게. 물론 이렇게 판전화를 통해서 균일한 전기장을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점전하려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장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꽤 유사한 성질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에 의해서 자기력이 생기고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유도전류가 생긴다는 거에서 나중에 전자기로 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력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중력과 비슷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훨씬 옛날, 다시 말해 빅뱅 시절로 돌아간다면 빅뱅, 이 중력과 전기력의 경우에 하나의 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걸 힘을 통일시켜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 대통일적 이론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힘이었다가 우리가 크게 힘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치? 전기력 또는 전자기력보다 강하다 해서 강력, 약하다 해서 양력, 그리고 마지막 중력. 4대 힘 말입니다. 마찰력은요, 탄성력은요, 저런 것들에서
부류로 아래로 나온 힘들이에요.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지난 우리 입시물리에서는 요 구조에 걸쳐서 전기력, 전기장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전기력성이 빽빽합니까? 얼마나 자기력성이 빽빽합니까? 그걸 통해서 전기력이 누가 더 강해? 자기력이 누가 더 강해? 또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요? 이런 얘기들을 소개하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전자기 파트에서는 상위권, 다시 말하면 수능 뭐 1, 2 조금 더 갔는데 3등급 애들은 자기장 쪽이나 파워 쪽은 거의 점수 안 깨져요. 어디 깨진다? 역학에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역학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면서 전기를 이런 데 깨지면 참으로 난처하죠. 여러분 수학 수능에서 제일 피식 웃게 만든 점수가 몇 점일 것 같아요? 에이 빠고 하는 소리 들리는 점수가? 98점. 예 맞아요. 98점이에요. 100점은 오 다 맞췄네죠. 98점은 제일 쉬운 2점짜리 문제가 깨진 거예요. 주로 1번, 2번 사이에 배치, 1번, 2번에 있는 배치인데요. 뭐 지수법칙 계산하는 게 보통 1번에 걸려요. 그거 깨지면 이 소리 들어요. 반면 96점 받으면 제일 어려운 4점짜리 문제가 깨졌고 이 정도면 충분히 공부 잘하는 애다. 뭐 이런 식의 대접을 받아요. 마찬가지겠죠. 물리에서 48점을 받으면 2점짜리 쉬운 문제 깨졌다는 뜻이에요. 47점 받으면 어려운 3점짜리 킬러 문제, 뭐 결국엔 역학이든지 보존이라든지 운동이나 충격량 관계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 깨졌을 것 같은데 2점짜리 문제 깨지면 물체의 장위적 성질 뭐 이런 거에 깨지는 거죠. 강자성체, 반자성체 섞어는 그런 거에 깨지는 거죠. 아니면 힘의 평형,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알짜임이 오른쪽이다, 동그라미 이래버린 애들이죠. 어제도 비슷한 질문 하지 않았나? 물체 놔뒀더니 이쪽으로 전기를 작용하면서 알짜임이 어디야? 어? 여기다 떠들고 있나? 자, 52쪽이었나요? 56쪽이었나요? 접촉과 무관한 힘으로써 중력과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에 대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접촉이 반드시 필수적인 접촉해야만 작용되는 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개되는 페이지 57쪽일 것 같은데요. 수직, 항력과 부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뒷페이지 가면 마찰력과 그리고 탄성력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오늘 먼저 수직항력과 부력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이 수직항력이라는 것은 과거 여러분한테 힘의 평형값에서 소개가 한번 했던 겁니다. 이 물체의 지우개입니다. 이 지우개는 1kg짜리 질량체입니다. 10N의 무게, 10N의 지구 중력을 받는 물체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자연학과를 보시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수평면에 이 지우개가 있네요. 밑으로 10N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자연학과 때리고 있지는 않죠. 가만히 여기 있어요. 알짜임의 크기는 0인 상태예요. 의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수평면에 물체를 놔뒀어요. 질량 M이 있었으면 이쪽 내리면, 즉 MG라는 뭐가 있다? 중력은 있었어요. 근데 안 내려가는 힘의 평형이 있어요. 중력과 누가 힘의 평형에 관계에 있다고요?
수직으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이 중력과 힘의 평관계로 같은 크기로, 즉 이 물체가 10N이면 바닥 위에 10N의 수직 항력을 떠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정지에 있지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10N인데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2N의 힘을 더 눌러줬어. 지면으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10N에다 내가 손으로 더 눌러주는 힘이 있었네요. 아마 비슷한 문제 여러분들 앞에서 챕터 1, 2에서 봤을 것 같은데, 그지? 10N의 무게, 10N 중력에다 내가 손가락으로 2N 더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꺼져. 책상 위에 안 꺼져. 수직항력은 12N으로 올려줬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직항력은 기호로 N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평면이 아닌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에서의 수직항력은 이라고 하겠다고요. 이 물체, 질량체 M입니다. 중력 작용을 안 한다. OX. 하죠. 당연히 우리는 mg만큼의 중력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힘을 합성할 수 있잖아. 두 개의 힘을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한다면 하나의 힘을 분해도 가능할 것이겠습니다. 요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직교차표계를 통해서 요 각이 세타로서 빗면 따라 내리는 힘으로 F1을 쓸게요. 그리고 물체가 수직으로 꾹 눌러주는 힘으로 F2를 써보겠습니다. 이 각이 세타에 대해서 F1은 하겠습니다. 얘는 mg에 대한 사인 세타를 쓸 수 있고요. F2는 mg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F2 이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F2는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F2에 대한 반작용의 힘을 한번 소개할게요. 마이너스 F2라고 소개할게요. mg 코사인 세타가 반대 반작용은 몇 마이너스 F2. 결국엔 물체가 빗면을 수직으로 누른다.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친다는 힘으로 이게 수직항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F2가 수직한 건 아니에요. F2의 작반의 관계에 있는 힘이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수직항력 별도로 내가 더 손가락 눌러주는 힘이 없다면 수직항력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낙서질은 20점 차이. 그게 낙서질이냐? 응? 우리 의찬한테 그래 질문을 주지. 네?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가 쑥 내려왔어. 요렇게까지 내려온 데까지 걸린 거리가 S야. 마찰력은 없대. 참 친절하지. 그잖아. 그리고 여기 수직한 높이까지는 높이를 H라 줄게. 잘 생각해. 이거는 H고 이건 S예요. 되나? 이 M이 쑥 내려와서 요 끝에 올 거야. 이 끝에 왔을 때 잘 생각해. 수직 항력이 물체에 해준 일의 크기는 얼마 되겠어? 0. 그렇죠. 수직 항력과 물체 운동방이 수직하니까 해준 일은 없다 되는 거죠. 낙수지점 하고 있겠군. 이번 위클리도 기대할게요. 네?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정답이 뭐였어요? 아이고 그거 신경 써서 뭐 할게요.
도시어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시로 릴링해서 잘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낚싯줄이 팽팽하게 했지만 어쨌든 안 펴지고 있었어요. 근데 물고기를 물에서 들어가지고 낚싯대가 이렇게 있으면 물고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이 줄이 쉽게 끊어집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에 대해서 헤엄치면서 아둥바둥 하고 있음에도 안 끊어졌던 실이 들어올리니까 떨어졌네요. 특히 도시어부에서는 이제 이경규하고 이덕화 두 양반이 실세지 않습니까? 뜰채 했는데 뜰채가 제때 안 와갖고 들었는데 실이 끊어졌어. 극대노 하는 상황이 내려진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낚시꾼 입장이라면 그지 않겠습니까? 실컷 다 릴링해갖고 이치컬러까지 했는데 들어올리는 순간 실이 띵 끊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열받아 뒤질 것 같습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물속에는 물고기가 아둥바둥하는 그 힘까지 훨씬 더 큰 힘이 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있으면 아둥바둥 해봤자 힘이 안 걸려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서 내가 바닥에 이렇게 있으니까 뒤를 짚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지? 이게 힘이 걸리고 있는데 공중에 뛰어넘으면 아둥바둥 해봤자 힘 제대로 안 걸려요. 그때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 물속에 있었을 때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부력이라는 게 작용해서 거의 물고기 무게 자체는 크게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 밖에 나가면 물에 대한 부력이 사라져요. 물론 공기에 대한 부력이라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만 공기에 대한 부력은 거의 무시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의 무게가 이 낚싯줄에 걸리면서 낚싯줄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장력 이상이 되버리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액체 속에 물체가 잠겨 있다면 이 잠긴 부피만큼이 물이 밀어주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을 F 부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뜰 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는데요. 로는 유체의 부피입니다. 유체의 밀도입니다. 이 잠긴 물 또는 기름 이놈의 밀도예요. 그리고 G는 당연히 지구 중력가수고요. V가 중요한데요. 이 V는 유체의 잠긴 부피를 나타냅니다. 이 부피가 유체의 잠긴 부피입니다. 유체의 잠긴 부피입니다. 이런 배가 뜰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엔 부력 때문이죠. 이 배를 철로 만든 배를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안에 이 빈 공간이 없게 해놨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유체 잠긴 부피입니다. 자 여기서 얼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음 물 위에 뜨고 있습니다. 그지? 얼음한테는 중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당연히 작용하죠. mg라는 중력이 작용할 것이겠습니다. 근데 얼음이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네요. 왜 그럴까요? 중력이랑 부력이랑 그렇지? 이걸 위에 뜨게 만드는 F 부력과 이 중력이 무슨 관계로? 힘의 평관계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빙산, 얼음 빙산 일각 10%가 떠 있어요. 90%는 가라앉아 있어요. 얼음의 밀도가 물 밀도보다 0.9, 90%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티로폼의 밀도가 0.1이라고 한다면 스티로폼 밀도가 0.1이라고 한다면 스티로폼 전체는 0.1, 10%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고 나머지 90%는 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뭐 부력하면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될 텐데요. 어쨌든 물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물 속에 잠기면 그 물을 밀어낸 물의 부피만큼 그 물의 질량, 그 물의 무게만큼 뜨게 만드는 힘이 있어라는 겁니다. 용수절을 준비해봤습니다. 10N이네요. 알겠습니까? 뭐 늘어난 기본 길이가 있었겠죠. 늘어난 길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 속에 담궈 놓으니까 얼랄라 그보다 좀 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 속에 담궈 놓으니까 좀 덜 늘어나네요. 물 바깥에서 10N인데 물 속에 담궈 놨더니 4N으로밖에 안 보여. 왜 그럴까 하겠네요. 중력 10N 똑같은데 여기 6N 올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력의 얘기였습니다. 참고로 부력 역시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능의 물리원에 소개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 이 부력 문제를 풀고 싶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풀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 돌림 힘이라는 부분이 특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돌림 힘에다가 플러스 알파 부력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하고 특강했을 때는 뭐 그냥 실에 매달았잖아 뭐 또는 시소에 매달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하는데 액체 물에 나무 토막이 있고 나무 판때기 놔두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부력을 소개할 수가 입시 문제에서 그냥 바로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안타깝게도 뺐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입시물리 저 프린트를 안 받았을 텐데 입시물리 프린트는 2013년부터 2029년까지 기출문제 모음 중입니다. 그게는 다시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되겠죠? 자, 정리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하이라이트, 오늘 배우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찰력이에요. 일반적인 물리원 문제에서 마찰력이 없는 평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셨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마찰이 없는 평면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액면서 반드시 이런 건 잘 안 맞아요. 근데 마찰력은 반드시 운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 물론 움직이는 물체이겠죠.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걸립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마찰은 크게 정지 마찰력이란 이름과 페이지 58쪽 될 것 같습니다. 마찰력, 운동 마찰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물체에 5N 힘을 줬는데 안 밀리네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넣어준 힘과 반대 방향의 마찰력이 딱 5N씩으로 힘의 평행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0N 미는데 역시 안 밀려. 10N의 힘이 마찰력과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15N 주니까 그쳐서야 살짝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이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X축 내가 가해준 외력과 F 마찰력은 넣어준 외력과 정비례하게 올라갑니다. 10N 넣어줬는데 안 움직이더라. 마찰이 10N보다 더 컸다.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넣어준 10N만큼 마찰력이 걸린 거예요. 그래야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 되니까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봤겠지만 힘들게 해도 드디어 밀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밀기가 쉬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인 물체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단 작은 운동 마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찰력을 내는 식은 마찰 계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물체와 바닥면 사이의 거친 정도,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로서 마찰 계수 U가 소개되겠습니다. 거기에 라젠이 꼽혀지네요. 라젠이 뭘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수직 항력이에요. 절대로 내가 손가락을 더 눌러주는 그런 것이 없다면 마찰 계수 U에 대해서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마찰력이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한 뮤도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는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한다면 운동 마찰 계수가 됩니다. 정지 마찰 계수 이쪽 부분은 점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지 마찰 계수할 때는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그냥 최대라는 말을 빼고 쓰기도 합니다. 이래서요. 저런 관계에 있다는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런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수평면이었다면 이쪽 내리는 mg만큼 수직 강력이 적용되겠죠. 이해됐어요? 이쪽에서 내가 뭐 5N 줬는데 안 움직여? 그렇다면 5N의 정지 마찰이 걸리고 있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10N 놓는데 등속으로 움직인대. 무슨 뜻이야? 등속이면 알짜의 미형이잖아. 10N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짜의 미형이라는 것은 마찰력이 딱 10N만큼 걸렸어. 물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등속이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 10N 딱 걸리고 있어. 이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각도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아직 안 내려가네요. 왜 그럴까요?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과 마찰력이 힘의 평행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조금 더 각도를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가네요. 내려가죠, 이제. 오, 내려갔죠. 왜 그랬을까요? 빗면 따라 내려간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으로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빗면에 놔둔 물체가 안 내려가고 평형 상태에 있다면은 하겠습니다. 빗면에 물체를 놔뒀는데 안 내려가는데 정지 상태래. 뭐 경우에 따라서 등속 직선에도 상관없겠습니다.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알짜 힘이 0이래가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면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 F1과 그 물체를 운동을 방해하는 F 마찰력이 뭐하는 관계에 있다? 평관계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 뭡니까? mg의 사인 세타란 말이죠.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되는데요? 마찰력 U에 대해서 mg 코사인 세타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물체 mg가 양면에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물체의 질량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마찰계수 U를 따지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거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면 이거 뭐야? 그렇지. 탄젠트 세타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이 물체를 들어올리다가 내려가는 순간이 뭐가 돼?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갔다는 소리가 되겠고, 그때가 탄젠트 세타가 최대 정지 마찰 계수해버리면 될 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등속으로 내려오게 각도를 잘 조절하면 등속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등속으로 내려갔다고요? 알짜임이 0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mg 사인 세타와 마찰력, 물론 운동 마찰력이 되겠죠. 운동 마찰력이 서로 힘의 편이면 등속으로 내려오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등속으로 내려올 때 그때 탄젠트 세타는 결국에 운동 마찰 계수라고 소개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마찰력 얘기했습니다. 페이지 58쪽? 58쪽 맞나요? 그래서 58쪽에 마찰력은 수직 간격에다가 마찰 계수 U를 곱하겠네요.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이런 마찰이 커야 좋은 경우와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도로가 얼어붙어서 미끌미끌하는데 내가 걸어가고 싶어. 그때는 마찰력이 큰 게 좋겠죠. 그렇습니까? 그때는 이제 요 운동화 바닥이 고무가 좀 넓게 펼쳐진다든지 이런 거 됐을 때, 재질 고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마찰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반면 워터파크 물 이렇게 내려오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그때 마찰이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등반 다 타겠죠. 그때는 물이 흘러가면서 마찰력을 줄이는, 마찰계수 U가 줄여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네요.
아이씨 내일 모레 아들이 딸님이 워터파크 놀러 간다는데. 아이고. 같이 가요? 아니요, 나는 미리 저기 고향 내려가서 부모들이랑 놀러 간다고. 예, 카드 나는 카드만 주면 돼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